일요일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도 짚어봐야 할 일정들이 많은데요. 눈여겨봐야 할 지표들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제 1월 8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11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날부터 이제 11일까지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1월 9일은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CES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죠. 2024가 12일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1월 10일은 중국의 신규 대출이 어떻게 됐는지 좀 나와 있고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GDP 데이터, GDP 추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이제 GDP 나우라는 이제 데이터로 좀 나오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월 11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날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은 중국의 1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고, OECD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역시 발표됩니다. 그리고 1월 13일 토요일은 중국의 12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날 대만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총통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네요. 한국 금통위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이제 금통위인 것 같고, 대만 총통 선거도 있는데, 네. 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목해야 할 이벤트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4분기 워낙 또 요즘에 8만전자까지 한번 거의 왔었기 때문에 실적이 또 기대보다 잘 나올지 못 미칠지 그걸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역시 물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2월 달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지,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 그러죠. 뭐 유가라든가 이런 걸 뺀, 그래서 핵심 물가가 계속 안정화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금통위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고, 이차훈 총재도 그 아직은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금통위가 주목되는 거, 일단은 미국은 뭔가 피벗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뭔가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차훈 총재 발언에 따라서는 이걸 또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확실히 미국 따라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이 가느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좀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주목하시면 되겠고. 우리 금융시장도 지금 PF 리스크도 있고 해서 예. 안 좋으니까 조금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내놓을 수도 있죠. 예, 이제 금리, 사실 이제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줄진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대만 선거, 이게 총통 선거가 이게 그 지금 여당이죠. 예, 여당 같은 경우 이제 민진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되면은 이쪽이 지금 그 약간 친미 쪽이잖아요. 미국 쪽이다 보니까 지금 구도가 이어질 텐데, 만약 이제 반대편 야당이 되면은 이제 친중 쪽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게 또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는 애플이 연초부터 급락한 게 화제였어요. 하루 만에 4%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시총이 이제 MS에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이죠. 바클레이스에서 목표 주가 낮췄고 투자 의견도 하향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폰 15 판매량과 이게 이 판매 단가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정점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피크아웃 논리가 좀 들어갔고, 중국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요즘에 화웨이가 비싼 폰을 만들죠. 이게 출시했는데 애플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는 잘 팔리고,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좀 위협을 좀 받다 보니까 중국 부진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이폰에 대한 좀 약간의 실망감? 예,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도 올해 가을에 나올 텐데,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아이폰 16이 엄청 잘 팔릴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거죠. 혁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애플을 봤을 때 뭔가 주가를 올릴 만한 촉매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라
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이폰에 대한 이슈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그 작년 가을에도 그랬거든요. 다만 애플 주가 올라가려면 이제 아이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AI로 보는데 그러면 AI 언제 꺼내 들 거냐? 이거는 아직은 애플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고. 구글에서는 뭐 제미나이도 내놓고 네. 하는데 애플은 뭐 하냐 네,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애플도 꺼내 들 거라고 봐요. 애플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애플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그분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사실은 AI의 힘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애플이 그걸 안 할까? 안 하는 게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가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반격은 가능하다. 근데 그걸 시장에서 안 보여주니까 일단 지금 촉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좀 지지부진하다가 애플의 반격 카드가 AI 쪽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저는 그때 좀 주가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좀 애플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볼까요? 애플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한 약간의 수요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안 팔릴 것 같고 중국 판매도 좀 기대 이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에 주로 카메라 쪽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주가 안 좋았는데 그날 애플 주가 빠지니까 또 덩달아 같이 빠져버렸어요. LG노텍, BH가 대표적인데 이 두 기업들이 5% 이상 다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하락이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또 올해 가을에 좀 약간 빠를 수도 있지만 생성형 AI를 애플이 탑재해서 아이폰 16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부품주를 이제 와서 실망하지 말자. 다만 똑같습니다. 애플이 모멘텀 없는데 이들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주가는 정체 상태로 가다가 역시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AI를 꺼내들 때 같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난해 연말부터 뜨겁습니다. 이사님도 뭐 최근 들어서 주목하는 업종이라도 몇 번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좀 부진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주가 오르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올라갈 뭔가 성장에 대한 그림이 보여야 되고 이건 실적과 별개로. 근데 두 번째는 실적도 받쳐지면 더 좋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굉장히 주가가 오래 가는데 올해 바이오를 좀 그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모멘텀도 있는데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들 실적 전망치가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우호적인데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는 신약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아마 비만 치료제 워낙 네. 핫했죠. 연초에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는 뭐 위고비도 있고 젯바운드 이 두 개가 좀 경쟁인데 둘 다 이제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먹는 거 있잖아요. 알약으로. 그 형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먹는 약이 만약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진짜 간편해지는 거죠. 주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은 분들이 올해는 비만 치료제에서 기대를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아마 유전자 가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가위. 예, 뭐 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데 그 결함이 있는 유전자들을 이게 가위로 그냥 자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치료제가 침투해 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해 말에 드디어 이거 관련된 그 크리스퍼 테라페틱스하고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공동 개발했던 카스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제품이 어쨌든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승인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실제로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치료제로 성과가 올해는 더 나오겠죠.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숫자까지도 네. 더해지니까 그래서 3년 만에 바이오가 좀 올해는 주도주가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런 기대감들은 좋은데 이걸 충족을 해줘야 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뭐 검증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네. 그 일정도 잘 보면 되겠네요. 또 지금 주목받는 분야가 우주 항공주입니다. 우주 항공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인데요. 올해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도주로도 많이들 좀 거론들은 하세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아니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되긴 어려워요. 약간의 다크호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우주항공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일단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투자가 좀 계속 늘어나는데 미국의 고등과학국이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쪽이 우주항공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미국의 이런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금 통해서 인공위성 많이 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게 되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죠. 스페이스X랑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에 그 아마존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이 블루 오리진 지분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에 좀 한번 올인하고 싶다. 이런 좀 전략인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책에서도 얘기했죠.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반드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심이거든요. 우주 쪽에. 그러면 이런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당연히 낙수 효과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공위성을 제작을 한다거나 발사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잖아요.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또 시험 발사를 하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발사체, 위성 안테나라든가 또 영상을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위성 사진 찍으면 그걸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분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위성 통신 이런 사업까지 되게 다채로운데 이 산업들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런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면서 좋을 것 같고 우리 한국은 또 우주항공청 설립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게 이제 특별법이 발의돼 있고 국회 통과만 네. 되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정부 주도로 또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어서 올해 상당히 모멘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도 한번 미국에서도 수십 년 만에 달에 유인 우주선 보낸다는 맞습니다.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올해 아마 일단은 유인 탐사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도 이제 달 탐사를 시작한다는 건 그런데 관련된 기자재 제작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은 정말 올해는 좀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한 해라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올해 주도주 후보가 조선주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엔 다소 부진하는 모양새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3사가 있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같은 그룹인데 이 회사가 이제 연초에 항상 올해 수주 얼마 하겠다라고 발표를 딱 해요. 했는데 이게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작년 수주가 123억 불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치가 이들 3사 합산했더니 마이너스 41.3%예요. 너무 감소한 거죠. 근데 작년에 그렇게 높게 실적을 달성했는데 거의 반토막을 내버리니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럼 올해 성장이 없나? 이제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수주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사들은 원래 목표치를 좀 낮게 잡는 관행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너무 낮게 잡으니까 시장은 좀 놀랐는데 그래서 결국엔 약간 주가에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했어도 좀 좋았을 텐데 업황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보수적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것 때문에 빠진다, 뭐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주 이제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기관에서 성과 데이터를 매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작년 내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성과가 만약에 쭉쭉쭉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조금 못 갈 확률이 높지만 성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면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매주 해야 될 거는 선박의 가격, 수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연초에도 수주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2조짜리 그 해양 플랜트 하나 수주했고요. 또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비싼 선박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선박 있죠. 이 선박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 작년 연말부터 수주가 좀 들어오거든요. 암모니아를 나르는 네, 운반선이죠. 선박이죠. 네, 비싸요 가격이 또. 근데 이 운반선에 대한 수주는 올해도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만약에 수주가 잘 되면 성과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성과 부분 계속 확인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024년 자동차 판매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744만 대. 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1.9% 늘어났는데 지난해만 해도 연초에 올해 뭐 10% 가까이 더 많이 팔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좀 많이 뭐 늘기는 했지만 그 정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좀 패기가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선업종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초에 좀 공격적인 전망을 해주면 물론 너무 공격적이면 또 안 되겠죠. 달성 못하면 실망을 하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너무 잘했잖아요. 현대차가 잘했는데 올해 사실상 성장 못한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올해 성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돌려서 말한 거죠. 숫자로. 그래서 1% 성장은 거의 성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자동차 살려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자동차 대기 수요가 거의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이제 출고되는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 올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 미국에서도 자동차 재고가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수요가 빠지면서. 그러면은 차량용 가격은 뭐죠? 재고가 떨어져야 올라가는데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건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연초에 시장의 생각이 올해 좀 상반기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전망은요 하반기를 좀 좋게는 봐요. 하반기에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고 보지만 상반기까지는 좀 보릿고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어서 상저 하고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주주분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됐으면 주주 환원도 더 많이 해줘라.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 시총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대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생각하지만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가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하는 편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기아가 더 본주로 보면 더 높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이제 요구는 주주분들 좀 불만이 있어요. 본주도 우선주는 좀 주거든요. 본주도 배당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상반기는 주주 환원을 얼마나 더 많이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반기는 기대를 해요. 물량 성장을. 그럼 하반기는 성장, 상반기는 주주 환원.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시고 현대 기아를 올해는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4일 목요일에 그 코스닥 상장 화장품 회사죠. VT 주가가 28%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무슨 분식회계 네. 루머도 돌고 물론 회사에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좀 변동성을 띠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 좀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이제 VT 같은 기업은 리들샷이라고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히트치고 있는 약간 이제 피부 쪽에 관련된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뭐 다이소 같은 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굉장한 히트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지금 실적도 되게 좋아요. 분기당 지금 100억씩 지금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2천억대에서 작년에 3천억, 올해 4천억 돌파할 걸로 예상하는 굉장히 떠오르는 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분식회 개설이 딱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사도 황당하고 투자들도 황당하고 주가는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분식회계라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이 연말 그 회계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정진 세림 회계법인에서 그 감사를 상반기에 받았나 봐요. 근데 상반기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이렇게 받게 되는데 상반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갑자기 왜 하반기에 이 연말 결산할 때 이런 일이 터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측에서 허위 루머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유포자를 찾아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회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허위 루머를 퍼뜨리면 누가 피해를 보죠?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만연을 하면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누가 믿고 투자하겠어요. 주의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주식을 팔지 마시고 일단 회사 측에 문의를 하시거나 대응을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신 후에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게 거짓이면 주가는 다시 다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무작정 그냥 던지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확인을 한 번 더 보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뭐 풍문에 의한 뭐 조회 공시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당연히 요청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보통은 거래소에 먼저 요구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풍문이 나오면은 회사 측에 요청을 하고 회사가 정식적으로 공시를 내는데 근데 이번에는 회사가 그런 요청 받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제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은 좀 칭찬할 만한데 보통 이렇게 느리게 만약에 회사 측 답변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조회공시 요청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올해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서 보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태양광 이제 제목이 선입견에서 벗어날 때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보고서인데 일단은 태양광이 지난해는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작년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다 안 좋았어요. 뭐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면은 들어간 비용은 높은데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력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그 가정용 전력 요금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태양광 회사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죠. 전력 판매 비용이 올라가면 수익성은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서부 지역 내 최대 전력 공급 업체 중에 하나가 PG&E인데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12.8%나 인상하겠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충격은 완화되는데 전력 요금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가 좋아져야 거기에 납품하는 태양광 모듈 회사가 같이 좋아지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로 인한 태양광 수요 해선 조금 안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적어주셨고 그 다음이 중국산하고 비중국산 얘기가 나오는데 태양광 만드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에요. 이걸 가지고 웨이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중국이 거의 폴리실리콘을 딱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GCL 폴리가 아마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70만 톤인데 내년까지 100만 톤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 폴리실리콘 회사인 OCI 홀딩스가 제가 알기로 3만 5천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질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산과 비중국산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 착취 때문에 미국이 거기 규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제품 우리 수입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미국이 수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그 태양광을 뭐 전지를 만들었다. 그것도 약간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걸 쓴다. 만약에 OCI 걸 썼다.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선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공급 과잉이 있지만 비중국산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좀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태양광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민사님이 주목하신 태양광 보고서 짚어봤고요. 새해 첫 주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금리와 경기 변화, 또 선거까지 변수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야겠죠. 연불리의 비밀 노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민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